어느 날 아침 마당에 이상한 천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금반지 하나와 거북이 한 마리. 누가 이런 걸 두고 간 걸까요? 그 후 매일 아침마다 반지가 하나씩 더해졌습니다. 말이 없는 생명이 전하는 이 기묘한 신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날씨는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강원도 깊은 산자락, 해발 500m 넘어 옛 광산촌. 지금은 인적 드문 그곳에 외따로 자리 잡은 조그만 기와집 하나가 있다. 박만섭, 78. 1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는 그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사람보다 나무가 더 많은 산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간다. 새벽이면 군부를 떼고 해가 중천에 뜨면 텃밭을 둘러보며 마른 고추대를 세우고 감자를 뒤적인다. 해가 넘어가면 마당에 닭장을 닫고 방에 들어가 라디오를 켠다. 그렇게 일상은 조용히 반복되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봄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난 이튿날 마당 앞 계곡물 소리가 유난히 커졌다. 만섭은 평소처럼 나무삽을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바위 아래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단단한 것이 바위에 부딪히는 듯한 묘한 마찰음. 가까이 다가가자 거기엔 바닥에 거꾸로 뒤집힌 거북이 한 마리가 발버둥치고 있었다. 등껍질은 이끼에 덮여 있었고 눈동자는 느리게 깜빡이며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는 말없이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거북이를 감쌌다. 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죽는다. 중얼이며 거북이를 품에 안았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무슨 짐승이든 외면하지 않는 것이 그의 오래된 버릇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섭은 헛간 한켠 볏짚을 긁어모아 거북이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물을 조금 뿌려주자 거북이는 움직임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 눈동자는 어딘가 먼 기억을 담은 듯 깊고 고요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국을 데우며 늦은 저녁을 먹었다. 벽난로의 불꽃은 잔잔히 튀었고 라디오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문득 고개를 돌리니 거북이는 조용히 그의 발치까지 기어와 있었다. 생명끼리는 혼자 있는 존재끼리는 서로를 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네 이름은 그래 용이다. 오래 살아라. 말이 끝나기도 전 거북이는 마치 들은 것처럼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당 한가운데 낡은 천보자기에 쌓인 작은 금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가 다녀간 흔적도 없고 문은 밤새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어제와 똑같이 앉아 있는 거북이. 박만섭은 한참을 멈춰섰다. 외딴 산골에서 누구도 올 수 없는 이곳에 그 금반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는 오래전 광산에서 들려오던 금괴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지금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지만 그 소문은 잊히지 않았다. 박만섭은 그 반지를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거북이를 바라봤다. 이 작은 생명체가 그 모든 기억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었다. 다음 날 새벽 박만섭은 평소보다 이르게 눈을 떴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벽난로의 불씨도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낡은 모포를 털고 일어나 부스럭대며 부엌으로 향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나무를 한 조각 넣은 뒤 슬리퍼를 끌고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엔 간밤의 습기와 아침 안개가 깔려 있었고 거북이는 여느 때처럼 벼뜨는 자리에서 몸을 움츠린 채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앞 거북이 앞발 옆에 낡은 천보자기 하나가 조심스레 펼쳐져 있었다. 아무도 올 수 없는 산속 외딴 집 마당에 누가 이런 걸 두고 갔을까? 만섭은 미간을 찌푸리며 보자기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금빛이 흐릿하게 바랜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한눈에도 오래된 금반지였다. 상표도 각인도 없는 단순한 고리. 그는 조심스럽게 그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무게는 가볍지 않았고 표면엔 작은 흠집이 무수히 나 있었다. 수십 년을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다. 거북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반지 쪽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게 맞다는 듯한 태도였다. 만섭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산길은 고요했고 발자국도 없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헛간 쪽도 아무 흔적이 없었다. 네가 갖고 온 거냐? 혼잣말처럼 물었지만 거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움직임. 이 생명체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리는 없지만 그 순간 박만섭은 어쩐지 그 거북이가 말을 걸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금반지의 정체를 생각했다. 혹시 누가 장난을 친 건 아닐까? 아니면 과거에 실종되었다는 금괴 사건과 관련된 물건일까? 이 금방은 수십 년 전까지 광산이던 곳이었다. 금광이 무너진 뒤 마을은 흩어졌고 지금은 몇몇 노인들만 산자락에 남아있다. 그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저녁 무렵 장롱 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1986년 광산 금괴 실종 소년도 함께 실종되라는 오래된 기사. 사진은 발에 있었지만 사건 자체는 또렷이 기억났다. 그 실종된 소년이 동네 유지의 아들이었고 사고 직후 마을 사람들이 몇 달간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때도 금괴를 노린 타살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금괴도 아이도 사라진 채 그대로 묻혔다. 박만섭은 그때 막 30대 중반이었고 무너진 갱도 앞에서 삽을 들고 시신 수색에 참여했던 이들 중 하나였다. 이제 와서 그 일이 다시 떠오르다니. 그는 다시 거북이를 바라봤다. 거북이는 그때와 다름없이 볕든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 하나의 금반지가 보자기에 놓여 있었다.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같은 색.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거북이는 단지 살아남은 짐승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억하고 지시하고 움직이고 있는 존재였다. 마치 어떤 기억을, 어떤 인물을 안고 있는 듯했다. 그는 손에 금반지 2개를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거북이에게 물었다. 그래, 네가 이걸 보여주려고 여기 온 거냐? 말이 끝나자 거북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당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북쪽, 오래된 폐광이 있던 방향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박만섭은 주름진 손으로 자꾸만 주머니를 만졌다. 거기엔 2개의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누가 보자기에 싸서 마당에 놓고 간 건지 아니면 정말로 거북이가 가져다 놓은 건지 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저 뭔가 설명되지 않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만섭은 산 아래 장터가 열리는 날을 골라 읍내에 내려갔다. 막걸리와 된장, 그리고 소금을 살 겸이었지만 한켠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혹시 이 반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하지만 말은 쉽지 않았다. 반지 얘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과거 금괴 실종 사건은 여전히 몇몇 사람들에게는
덮지 못한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장터 앞 잡화점에서 마을 이장 박영감을 만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만섭이 자넨 요즘도 잘 지내지? 평소처럼 무덤덤한 인사. 하지만 그날따라 이장의 눈빛은 유독 오래 머물렀다. 산에서 뭐 이상한 일 있나? 짧은 질문 한마디. 박만섭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당에 이상한 게 좀 생겨 반지 같은 게. 이장의 표정이 굳었다. 어떤 반지? 금반지처럼 생긴 거. 며칠째 매일 하나씩. 그 순간부터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장이 누구에게 말했는지도 모르는 사이 뒷산에 사는 성복대기, 논길에서 일하던 말순이까지 며칠이 채 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 절반은 그 소식을 알고 있었다. 혼자 산다고 이상한 걸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집 옛날 금괴 실종 사건이랑 연관 있는 거 아니야? 거북이가 가져다 줬다니 그게 말이 돼?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고 나중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결국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마을 구판장 옆 벤치에선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다. 만섭이 말이야, 옛날 광산 무너졌을 때 삽들고 수색하던 사람 중 하나였지? 그때 누가 뭐 챙겼는지 누가 알아? 그 집 마당 밑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말 없는 의심은 더 깊고 더 무서운 법. 박만섭은 며칠째 문을 열고 마당을 나설 때마다 시선을 느꼈다. 산길로 올라가는 발걸음 뒤엔 누군가의 눈이 따라오는 듯했다. 그는 이 상황이 불편했다. 고요하게 살던 일상이 사람들의 의심 하나로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 그리고 거북이. 여전히 아침이면 금반지가 하나씩 놓여 있었고 거북이는 그 앞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마치 지금부터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듯. 결국 마을 이장이 다시 그를 찾아왔다. 이번엔 얼굴이 굳어 있었다. 만섭이 미안한데 그 반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나? 잠시의 정적 끝에 만섭은 마당 한켠 장독대 아래 숨겨둔 작은 깡통을 꺼냈다. 그 안엔 반지가 넷 조심스레 정리돼 있었다. 이장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문양 이거 옛날에 사라진 그 금괴에 찍혀 있던 각인하고 비슷하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만섭의 뒷목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알았다. 이건 단순한 기묘한 일이 아니라 오래된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박만섭은 매일 새벽 먼저 마당을 살폈다. 거북이는 어김없이 제자리를 지켰고 그 앞엔 여전히 보자기 하나에 감싼 금반지 한 개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다섯째 반지를 손에 올려놓은 순간 그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반복되는 기이한 행위. 무언가 말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그 거북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기억을 품은 전달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거북이의 움직임이었다. 아침마다 금반지를 내려놓은 뒤 거북이는 잠시 마당의 북쪽 끝자락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처음엔 무심코 넘겼지만 매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는 모습이 반복되자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북쪽. 그곳은 오래전 폐광이 있던 곳이었다. 무너진 갱도, 덩굴에 묻힌 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던 장소. 금괴 실종과 아이 실종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 박만섭은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작정하고 거북이의 뒤를 따라 나섰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등성이. 거북이는 느리지만 한치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산길을 올라갔다. 박만섭은 숨을 죽이고 그 뒤를 따랐다. 중간중간 고개를 돌려 만섭을 확인하듯 바라보는 거북이. 언뜻 보기엔 단순한 우연 같지만 그 순간만은 명백한 유도였다.
거북이는 그를 데리고 가고 있었다. 도달한 곳은 자풀과 이끼에 덮인 오래된 돌담 근처, 과거 광산 입구였던 곳이다. 몇십 년 전 붕괴 사고 이후 출입이 금지됐고 지금은 지형조차 흐릿해져 있었다. 하지만 거북이는 그 앞에서 멈춰 섰고 풀숲 속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았다. 박만섭은 조심스럽게 풀을 걷었다. 그 안엔 부서진 철제 상자 조각이 반쯤 땅에 묻혀 있었다. 문득 과거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사고 당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 일대를 파헤치며 구조 작업을 했던 바로 그 장소. 하지만 이 방향, 이 각도 아무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각지대였다. 손으로 흙을 조금 파헤쳤을 때 무언가 단단한 금속성 감촉이 느껴졌다. 심장이 뛰었다. 오래된 철제고리, 그리고 희미한 각인. 손으로 더 파보자 그 안에 낡은 보따리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엔 반지들과 닮은 금속들이 몇 개 엉켜 있었다. 무언가 숨겨졌고 버려졌으며 기억되길 원했던 무엇. 그때 거북이는 아주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산 아래 방향을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말이 없지만 깊고 담담했다. 마치 이제서야 할 일을 다 끝낸 듯한 눈빛. 박만섭은 거기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거북이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어떤 오래된 기억의 부름이었고 외면할 수 없는 책임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섭은 조용히 거북이를 안아 올렸다. 낡은 외투 안에 조심스레 감싸며 중얼거렸다. 그래, 너 여태까지 이걸 혼자서 기억하고 있었구나. 바람이 산등성이를 따라 불었다. 오래전 묻힌 시간 속에서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의 입구였다. 박만섭은 그날 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산에서 내려와도 손끝에 남은 흙의 감촉이 채 사라지지 않았고 거북이의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오래전 기억 속을 더듬었다. 광산이 무너지던 날 갱도 안에서 실종된 13살 소년. 사람들은 붕괴 사고라 불렀지만 그 안에 감춰진 금괴 실종 정황은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버지가 당시 광산 책임자였던 아이는 사고 후 며칠간 온 마을이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곧 잊었고 세월은 조용히 그 이름을 덮었다. 그런데 지금 거북이가 안내한 장소에서 금속 조각과 함께 발견된 땅의 틈. 박만섭은 다음 날 다시 산에 올랐다. 이번엔 곡괭이와 삽, 손전등을 챙겼다. 그가 평생 다시 들일 없을 줄 알았던 도구들이었다. 거북이는 그날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묵묵히 마치 기다리고 있었단 듯이. 풀을 정리하고 돌을 드러낸 자리 밑은 분명히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흔적이 있었다. 오래전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감추려 했던 듯한 흔적. 박만섭은 손으로 땅을 조금씩 파기 시작했다. 마른 흙 밑엔 눅눅한 점토가 있었고 돌조각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낡은 나무 판자가 툭 하고 떨어졌다. 깜짝 놀라 손을 멈춘 박만섭은 호흡을 고르며 손전등을 비췄다. 그 아래엔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틈이 있었다. 숨을 삼킨 채 그는 몸을 숙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차갑고 눅눅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비닐자루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다. 만섭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걷어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녹슬어 무늬가 희미해진 철제 도시락통, 그리고 그 아래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오른쪽 운동화 끈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고 거기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장세현 13살 사라졌던 그 소년의 이름이었다. 박만섭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사람의 유해는 온전하지 않았다. 몇 조각의 뼈조각과 옷가지, 그리고 바래버린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과 그 품에 안긴 작은 거북이 한 마리. 거북이의 등껍질 문양은 지금 박만섭의 마당에 있는 그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는 그제서야 모든 걸 이해했다. 거북이는 아이가 기르던 친구였다. 사고 당시 갇힌 아이 곁을 떠나지 못했던 존재. 산이 무너졌고 사람들은 떠났지만 거북이는 이곳을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소를 향해 다시 누군가를 이끌었다. 그것이 박만섭이었다. 그는 동굴 밖으로 천천히 나와 거북이와 마주 섰다. 네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구나. 거북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박만섭은 마을 경찰 지서를 찾아갔다. 그가 들고 간 건 운동화 한 짝, 이름표, 사진 한 장이었다. 경찰은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현장을 확인한 후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DNA 감식, 유류품 확인, 광산 사고 당시 기록. 수개월이 걸렸고 마침내 실종 사건은 사고로 인한 갱내 고립으로 공식 종결됐다. 장세현, 오랜 시간 잊혀졌던 이름은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불렸다. 마을 회관벽에는 세연의 사진이 조용히 걸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것을 끝내도록 이끈 것은 거북이였고 박만섭이었다. 그날 밤 마당의 볏짚 위에서 거북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임무를 다 마친 자처럼. 바람은 잔잔했고 달빛은 유난히 밝았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박만섭은 경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거북이가 마당에 금반지를 물어다 놓기 시작한 날부터 매일 아침 한 방향으로 향하던 움직임, 그리고 폐갱도 근처에서의 발견까지. 경찰은 그의 말을 처음엔 믿지 못했다. 하지만 동굴 안에서 발견된 유품들과 낡은 사진, 아이의 이름이 적힌 신발끈, 그리고 무너진 입구의 구조 상태까지 모든 것은 거짓일 수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거북이의 등껍질 아래 희미하게 새겨진 이니셜 S, H, 장세연의 이름 첫 글자. 동물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등껍질에 이런 각인이 생기려면 최소 20년 이상 세월이 지나야 한다고 했다. 박만섭은 그 얘기를 들으며 오래전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경찰 수사도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당시 갱도 무너짐의 원인이 단순 붕괴가 아니라 내부에서 고의로 금괴를 빼돌리려 했던 누군가의 인위적 폭파 흔적이 있었단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장세현은 그 범행을 우연히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입을 막으려던 시도에 갱도에 고립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지만 경찰은 당시 광산 책임자였던 아버지의 장부 기록과 출입 일지를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사건의 실체는 끝끝내 완전하게 밝혀지진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장세현은 사고가 아닌 침묵해야 했던 진실을 안고 사라졌다는 것을. 박만섭은 그 사실 앞에서 담담히 말했다. 그 아이는 죽어서도 무언가 말하고 있었던 거지. 그걸 아무도 못 들은 거고. 그 말에 조사관도 고개를 떨궜다. 거북이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세연이 생전에 키우던 그 거북이. 세월이 지나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 누군가가 진실을 알아주기만을 기다렸던 존재.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그 거북이가 그 아이랑 함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럼 그걸 혼자 기억하고 있었던 거네.
30년을.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거북이의 등껍질, 동굴의 위치, 금반지의 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만섭의 눈빛. 그는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 마을 이장은 결정했다. 마을 회관 앞에 작은 표석을 세우기로. 기억의 동굴이라 이름 붙인 그곳에 장세형과 거북이의 이름을 함께 남기기로. 표석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진실은 말이 없었고 기억은 작고 느린 생명 속에 남아 있었다. 거북이와 박만섭,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이 증인이 되겠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은 처음으로 박만섭의 집에 모두 모였다. 누군가는 손에 국을 들고 누군가는 막걸리를 가져왔다. 한쪽에선 아이들이 거북이 옆에 쪼르르 앉아 조용히 숨을 죽였다. 거북이는 여전히 눈을 깜빡일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그 작고 느린 생명 안에 담긴 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리고 그 무거운 기억을 묵묵히 품고 있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박만섭은 조용히 마당에 앉아 그 곁을 지켰다.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끝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거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낮게 불었다. 아주 오랜 시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진실 하나가 마침내 세상 위로 올라온 날이었다. 봄이 오기 시작한 어느 날 마당 한가운데 놓인 보자기 안엔 이제 반지가 없었다. 거북이는 더 이상 새 반지를 물어다 놓지 않았다. 박만섭은 그것이 신호라는 걸 알았다. 기억의 전송은 끝난 것이다. 거북이는 자신이 기억하던 것들, 그 아이와 함께 보냈던 시간, 광산 붕괴의 공포, 깊은 어둠 속 소년의 마지막 숨결, 그 모든 것을 단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 반지들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그건 언어가 없던 한 생명이 남긴 기억의 조각들이었다. 매일 아침 한 개씩 놓인 반지는 거북이가 한 걸음씩 용기를 내어 인간에게 다가간 증거였다. 만섭은 반지를 모아두었던 작은 함을 꺼냈다. 7개.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히 7날, 7개의 반지. 그는 손에 그 반지들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금속의 차가움은 어느새 체온에 스며들어 따뜻해졌다. 그리고 문득 그는 떠올렸다. 장세연이 실종되기 며칠 전 장터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던 소년의 얼굴을. 할아버지, 거북이는 100년도 넘게 산대요. 진짜예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품속의 거북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그땐 그저 아이의 순진한 말이라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예언이자 유언 같은 것이었다. 금반지는 세연이 남긴 마지막 신호였다.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 줄 거라 믿고 스스로 묻어둔 조각. 어쩌면 세연은 금괴를 훔치려던 누군가가 몰래 감춘 일부를 알아채고 그것을 마치 타임캡슐처럼 거북이에게 맡겼을 수도 있었다. 혹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 소중한 물건을 안고 있던 거북이에게 주었던 것일지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단 하나. 거북이는 평생 그 기억을 놓지 않았다. 말하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며 단지 느린 발로 다시 그 자리를 찾아왔다. 마당에 쌓인 금반지 7개는 말없는 사랑의 총량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만섭의 집을 다르게 보았다. 그 집은 그냥 노인 혼자 사는 집이 아니야. 누군가의 마지막 바람이 담긴 곳이지. 마을 초등학교 아이들은 소풍을 오듯 기억의 동굴 근처를 찾아와 묵념했고 마을 이장은 그 반지 중 하나를 마을회관에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한 아이의 기억, 한 생명의 용기, 그리고 한 노인의 고요한 응답. 그렇게 새겨진 설명문 아래
반지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거북이는 여전히 마당 한켠 볕이 잘 드는 곳에 앉아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평온했다. 박만섭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거북이 곁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존재. 그는 이제 거북이를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세연의 대리인이자 기억의 통역자라고 불렀다. 너는 그 아이가 다시 세상에 말을 건네게 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면 거북이는 아주 가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계절은 여전히 돌고 있었고 마을엔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아주 오래 잊혀졌던 진실 하나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날들이었다. 봄볕이 제법 따뜻해진 어느 날 아침, 박만섭은 거북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마당 어느 구석에도 볕이 드는 헛간 앞에도 없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북이는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다. 그는 손에 지팡이를 쥔 채 천천히 마당을 돌았고 장독대 뒤편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거북이를 찾았다. 거북이는 평소보다 더 깊은 숨을 쉬며 땅에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등껍질은 햇살에 반사되어 묘하게 따뜻한 빛을 띠었다. 만섭은 조용히 옆에 앉아 그 몸을 어루만졌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몸은 아직 따뜻했다. 그래, 많이 지쳤지 다 해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거북이 곁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거북이는 말없이 누워 있었고 마치 오래된 시간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듯했다. 그날 오후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에서 박만섭은 마침내 거북이의 몸이 식어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북이는 조용히 숨을 멈췄고 바람은 유독 느리게 불었다. 그 작은 생명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건 너무도 컸다. 박만섭은 감나무 아래 작은 자리를 마련했다. 흙을 파고 거북이를 천으로 감싸 안은 채 조심스럽게 눕혔다. 함께 있던 금반지 하나와 장세연의 사진 한 장도 함께 묻었다. 아무도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건 장세연의 무덤이자 거북이의 집이자 오랜 세월 동안 잊힌 진실을 품은 작은 기억의 자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국 한 그릇씩을 들고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묵념을 했고 어떤 이는 거북이의 등껍질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박만섭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마당을 쓸었다.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일었고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그렇게 거북이는 갔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정직하게. 그날 저녁 박만섭은 마루에 앉아 해가 지는 걸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옆엔 이제 아무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허전하지 않았다. 그 작고 느린 친구가 남긴 것들이 그 무엇보다 묵직하고 분명했기 때문이다. 마당엔 어느새 감꽃이 흩날렸다. 봄이 완전히 도착한 것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 잘 가라. 네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 그냥 지나쳤을 거야. 다음 날 마을 회관 앞엔 또 하나의 작은 나무판이 세워졌다. 이 마을을 지켜낸 생명에게, 말없이 기억을 전해준 존재에게 당신의 느림이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박만섭은 여전히 그 집에 산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감나무 아래 잠든 거북이 무덤 앞에 조용히 인사를 건넨다. 가끔은 금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보기도 한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그 작은 물건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고 경고였고 사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박만섭을 혼자 사는 노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기억을 지킨 사람, 말없는 진실의 목격자로 불린다.
아이들은 종종 그의 집에 놀러 오고 감나무 아래 흙을 만지며 거북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여전히 봄이면 감꽃은 흐드러지게 피고 바람은 낮게 분다. 거북이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스며들었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너무도 조용해서 들리지 않던 이야기, 그 느린 발걸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었다는 것을. 봄날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깊어갔다. 감사합니다.